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환율 상승 흐름 속에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이 주말 사이 일어난 미 증시,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좀 총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는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AI 거품론, 뭐 마이클 버리라든가 JP 모건 회장이라든가 골드만삭스 회장이라 중량급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얘기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2의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죠. 이런 대형 뉴스 속에 비교적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다우존스 지수는 요란을 했지만 47,0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도 25,000선 지키고 있고, 한국도 지난 금요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는 4,0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상징선이 50,0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증시에서 보면 상승장의 모습은 그대로 지키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을 기비해서 상당히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금이 많이 보여오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2019년 아마존 투자, 빅테크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그 거품론이 있는 구글에 비교적 큰 규모 한 7조 원 정도 투자한다 하는 얘기에서 상당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이 AI 거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각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클 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차트 분석하고 시장을 볼 때 공매도를 많이 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품일 때 이 사람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 거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버겐식 분절화 조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팀버겐장이 원래 정책 당국에서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증시로 얘기하면 사실 중량감 있는 재료가 나오지만 그것이 지수별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지수별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면 AI 거품론의 중량감이 3대 지수가 떨어질 만큼 크진 않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게 이제 투자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뱅크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도드 프랑크 법에서 이 은행은 상당히 강화했는데 PE 부분, 사모펀드는 규제가 완화했거든요. 그 사이에 투기해서 지금 그 서로 얽히고 얽은 루벤킨슈타인, 프랭크푸르트슈타인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요거는 정리가 될 때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 주말에도 하락세가 이석됐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품 방지 차원에서 소프트 컷 문제거든요. 요게 이제 이 여부가 기술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보다 크냐 적으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오버링 마켓 이럴 때는 당분간 투자자분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균형을 잡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잡히니까 앞으로 네네. 조금 더 노이즈 혹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값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난 주말에 국제금값이 2%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인 투자자 가운데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값 정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금 수요는 선진국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해서 금이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예. 이 산업용 금 수요가 많은데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어떠냐, 태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재테크용 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실물 골드바 투자,
내지는 금융상품 투자. 골드바는 유럽식 골드뱅킹이고 그다음에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 ETF는 미국식 골드뱅킹이다.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그 주말에 금값이 하루에 2.3%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관론이냐, 일시 조정 후에 다시 좀 상승 국면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신중론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10월 14일인가요? 지난달 14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낙관론보다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중론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금값의 하락 상승 요인이 동시다발적인 요인,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이 동시다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그 새로운 변화상으로 보면 트럼프의 환율 정책이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96 레벨대에서 이렇게 100대 레벨로 되는 것은 약달러 되니까 수입물가에 따라서 지방 민주선거에 참패가 되고 중간선거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의 관세 협상의 팩트 시트가 나왔습니다는 우리 집 입장을 반영해서 관세에 대해서 타코,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서 달러 강세 쪽으로 하면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중소득 이하의 사람들의 그 물가 안정에 따라서 경제 고통이 이렇게 완화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트럼프 입지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관세라든가 이렇게 달러 정책에서는 변화 조짐이 있다는 것도 일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달러가 되니까 오랜만에 달러 가치와 트레이드업 관계, 역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탈미, 탈달러와 이런 현상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외환보유고액의 달러보다는 사실 금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왔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인도, 중국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요인이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금 매입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수에 대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금값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값이 이렇게 지난달 10월 14일에도 이렇게 5% 정도 떨어졌을 때 지나친 낙관론이 있었죠. 그때 당시 아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5,000달러 이상 될 것이다. 일부 인베스트 뱅커들은 온스당 10,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금값이 그렇게 최고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함께 아까 신행님께서 말씀드린 모든 균형은 이 펀더멘탈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할 때는 균형을 빨리 찾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다른 그 기관체적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금값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서 한 번 정도 돼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균형을 찾아갈 때의 개인 투자자의 바람직한 투자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번에 국제 금값에서 급락세가 나온 거는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중첩됐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혹시 낮아진 원화 가치도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와 금값이 역관계가 형성되니까 달러 강세 바로미터 중에서 가장 이렇게 원화 약세를 보였으니까 관련돼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AI 문제도 1차 도함수값, 2차 도함수값과 이제 전부 0보다 크다. 이럴 때는 거품 우려가 되면서 이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한참 올라갈 땐 1차 도함수값,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오고 기울기의 기울기,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되겠죠. 2차 도함수값이 0보다 크면 이때는 분명히 거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그동안 AI 비롯해서 금값의 기술적 조정 문제를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향후에 그 금값의 향방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 회복 여부가 왜냐 금과 달러 강세야 트레이드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결국 달러 강세 가장 바로미터가 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 정상일 때는 여러 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가고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 시트가 나오고 정부의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사실 1,450원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이 달러 강세 바로미터가 원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화 값의 모습에 따라서 달러 가치 금값을 보는 시각 이런 것도 이렇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가치는 지난 주말에 정부의 구두기에 비해서 1,450원대를 되지만 이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정선이 지금 1,350원이고 50원 수준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준은 1,450원은 적정 수준에 비해서 100원 이상 올라간 수준인데요. 지금은 모든 통화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원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달러 대비해서 가장 절하폭이 큰 통화다. 두 번째는 태국 바타보다도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자, 달러 대비해서 가장 취약한 통화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통화가 일류 통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국 통화가 일류 통화가 되냐?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융 정책에서 정책 당국의 요인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최고위원께서도 이 총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당 의원들에서 경제 감각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 관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국내 외환시장 관련해서 안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요인에 의해서 한국의 통화가 세계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2 정도 되는데 사실 경제 실상을 보면 원화 가치가 주요 통화에 대비해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동남아 통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가장 강한 통화로 일류 통화 전략이 보는 것은 정책 당국, 특히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사실 그 한은의 역할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선진국인데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지금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 떨어질 때 올라가고 예. 또 인덱스 올라갈 때 더 올라가니까 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친지기 정책 때문에 그동안 1,430원 밑에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서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 1위가 될 만큼 이러한 그 큰 성과를 나타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1,430원, 정확하게 1,430원 넘자 환차선이 친지기 정책보다 이렇게 더 우려되다 보니까 이탈 전환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1,430원 넘어서자마자 물론 분리과세 추가 최고세 인하되든가 이때 부분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1,430원에 이탈했던 지난달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 자본이 매도 규모가 좀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받치지 못했다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00선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 방송을 책임을 하고 있는 강기수 이렇게 상무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번에도 제2동학개미다. 한국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이번에 증시를 받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역할이 없었다면 지난달 10월 20일 후에 외국 자본이 10조 원 정도 이렇게 매도 규모를 볼 때는 우리 코스피가 오히려 많이 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저희들도 제2의 서프라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무언 주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2조 6천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2조 3천, 코스닥에서는 3천억 이상 나오면서 전체로 하루에 2조 6천 나가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버틴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2조 6천 나가니까 코스피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굉장히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15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것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나오지 않고 구두갭이 나오지 않았으면 원달러 환율이 외국 자본 이탈과 악순환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부에 좀 늦긴 했지만 뒤늦게 구두개입해서 사실 1,470원대에 이때 구두갭이 나오다 보니까 원달러이 1,450원대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창용 총재라든가 외환당국에서 환율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1,430원대 구두갭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걸 방치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70원대 구두갭이 나니까 정책 타이밍상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의 하락과 직결된 외국인 자금의 증시 이탈. 문제는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일본 증시로 들어가는 점이라고요. 네, 한국 증시에 이렇게 나온 자금들 보면 대체로 환율과 관련해서 그동안 친지 정책의 기대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미국계 자금들이거든요. 달러계 자금이거든요. 예. 미국의 사실 올해 들어서 증시는 괜찮았지만 국장의 상승률이 세계 1위가 될 만큼 배치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자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자금들의 성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대부분 다 미국계 자금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부 아랍계 자금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벤트성이 강한 이런 성격이고 또 오일 달러 자금들은 그렇게 굉장히 다른 자금에 비해서 특이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은 대부분 다 노르웨이 이렇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노후 말씀하시는 연기금 거죠? 지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헤지펀드성이 강한 것이 시청자 여러분 달러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무슨 변수가 있을 때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달러계 자금이다. 근데 이 자금이 한국 증시에 이탈돼서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는 일본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케이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된데요. 정책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눈에 맞습니다. 통화 정책 사실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하고 있고 엔제 정책이죠.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과도한 국가 채무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현대통화라는 일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정책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감세를 바탕으로 제가 금투세 얘기 나올 때도 한번 봤어요. 감세를 바탕으로 2012년서부터 추진해왔던 일본의 증시를 끌어올렸던 추가적인 증시 정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매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펀더멘탈 매력입니다. 펀더멘탈 매력은 자 3분기 성장률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체로 지금은 역성장입니다. 왜 그럴까? 지난 7월달, 8월달 그와는 이시바 전 총리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분기 성장이 역성장을 나온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펀더멘탈은 나쁘다. 우리가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그 자금은 부유, 뜬구름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뜬구름 자금.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자금이 아니고 뜬 자금이니까 이 자금은 쉘터 자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받치다 보니까 그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이 자금이 자 쉘터 자금이니까 일본으로 갔다. 다시 우리나라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한국 증시의 모습에서 사실 이번 주라든가 이런 게 AI 거품론에 이렇게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쪽에 AI의 투자 함께 한국 증시 SK라든가 삼성전자 지난주에 대규모 국내 투자 규모를 발표했던 5대 그룹의 이렇게 총수의 큰 역할과 함께 중국에 일본에 유입했던 자금들이 한국에 유입되느냐 이것도 한국 증시의 모습을 잡을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다는 것이 이 규모 이상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뒷배경에 있어 보면 오랜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들 아시겠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 예. 사실 바로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그 위에 김대중 대통령은 극복했다 이런 측면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OECD 1996년에 가입했죠. 그런데 이때에 한일 의원 의장하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엔화 자금이 가장 먼저 동물적 간격, 동물적인 경제동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빠져나갔을 때 자,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보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적 동물인 일본의 자금, 엔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상한 조짐, 이런 조짐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1997년에 외환위기의 단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화 자금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일본 증시로 가면 이 자금의 규모 내지는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그만큼 민감한 상황이고 특히 정책 당국에서는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1기 때죠. 수출 통제를 했던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에는 한국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일본으로 간다 하면 이의 성격은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엔캐리 자금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또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건상 엔캐리 자금은 청산될 수가 없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벌써 140일에서 지난 주말에 154엔으로 가기 때문에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캐리 자금의 여건상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의 이탈은 한국 증시에서 아니다. 와다나베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한국 증시에 이탈하는 자금은 엔화보다는 달러계 자금이 주도하다. 달러계 자금은 스미스 부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와다나베보다는 스미스 부인이 주도해서 일본 증시로 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계 자금이 지금 한국 증시 이탈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달러계 자금이 미국으로 안 가고 일본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짚어볼 만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초불확실성 시대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신행권 말씀드렸지 흔들리면 바로 균형을 잡기 어렵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대기성 자금들이 그 균형을 잡을 때,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런 자금들을 정처 없이 예. 연이 떠나갔을 때 새로운 연이 때까지 마음의 가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그러한 방어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까지 이렇게 1,430억 원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펀더멘탈이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의 친직 정책 때문에 들어온 거죠. 다케이 정부도 똑같죠. 일본의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정책 요인 때문에 들어온다. 쉘터 자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요인은 아실 겁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에 이탈한 자금이 본국으로 소위 네거티브 트레이딩 할 때에는 지금 미국이 안 좋습니다. AI 거품론 있죠. 실제 거품 여부와 관계없이 거품이 있죠. 그다음에 트럼프 악재가 지금 트럼프 악재에서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펀더멘탈리 일본 경제는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의 증시 자금은 쉘터 자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각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국내 기업들도 11월 달 되면 내년도에 경영계획이 다 확정될 걸 확정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통화 정책이든 그다음에 경제정책, 재정정책이든 각 기업들의 지금 경영계획도 지금 확정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이런데 금융이 실무보다 3대 정 많습니다. 그 자금들은 대부분 다 쉘터 자금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속에 일본 증시가 단기 피난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건데 다시 글로벌 속 한국 증시로 돌아보면요. 그렇게 불안했던 환율이 이제 한미 팩트 시트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하나 나오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 증시 투자자들한테는 이 질문이 가장 필요할 텐데 뭐냐면은 일본 증시로 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지금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펀더멘탈 좋아서 일본 증시 나갔다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 일본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펀더멘탈 안 좋은 상태에서 일시 피난처니까 예. 피난처니까 한국에서 뚜렷한 지금 신행커 말씀대로 뚜렷한 근거가 제시하면 다시 환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조짐이 지난 주말에 나왔었죠. 코스피가 150포인트 이상 떨어질 때 한미 관세 협상의 10월 말에 긴급으로 타결됐던 팩트리스트가 나왔죠. 우리 입장이 대부분 다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의 SK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가 불리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불리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어느 국가로 치르겠냐? 대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선업과 관련돼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핵 잠수함의 건조 문제가 팩트 시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조선회사의 좋은 조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구두기에 비해서 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동안 불안한 요인들이 안정 요인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이탈해서 일본 증시로 갔던 자금이 환류되는 게 아니냐 기대가 이제 됐습니다는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이 35%에서 25% 떨어지는 이런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관심되어 있는 정책적으로 사항이 나오면 한국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악몽 같은 거 코스피가 159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이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변수는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도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그렇고 한국도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도 지적했습니다는 이게 정책 요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한국도 단기 금융시장에서 국채시장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국고채 부분에서 이탈된 자금이 한국 증시로 국내 증시로 투입되는 이런 모습이 되면 한국도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게 되냐. 물론 한국은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시장 좀 개인 동학개미들 때문에 아직도 코스피가 4천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변수가 많긴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높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불확실성 줄어들거나 혹은 일본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